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할아버지의 마지막 제사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지난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내온 제사였어요. 10여 년 전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도 엄마는 할아버지 제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남들은 남편이 세상을 뜨면 시댁과 연을 끊고 산다고들 하는데 저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10년 이상 시댁 제사를 지내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고마워하거나 감사 인사조차 하지는 않았지만요. 오히려 시부모 제사는 맏며느리의 도리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솔직히 자식 입장에서 내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곤 했어요. 엄마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따지고 보면 며느리는 자식은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이 남의 집안 어른의 제사를 지내주는 건데 그렇다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너무 염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작년 제사를 기점으로 저희 엄마도 더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순하고 착한 저희 엄마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돌아서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40여년간 시아버지 제사를 지냈던 저희 엄마가 제사를 그만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남매 중 장남이세요. 아빠한테는 2살 아래의 여동생과 그보다 어린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아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 홀로 대학 생활을 하셨어요. 저희 본가가 경기도 용인이거든요. 통학을 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여서 대학 근처에서 하숙을 하셨대요. 그렇다고 생활이 어렵거나 하진 않았던가 봐요. 재학 시절 내내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본가에서 학비며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지원받고 다녔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정미소를 하셨는데 벌이도 꽤 좋았지만 무엇보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생활이 넉넉한 편이었어요. 고모를 제외하고 세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낼 정도였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아빠는 바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되었죠. 상고를 졸업하고 격리로 일하던 엄마와 연애를 시작했고 2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셨어요. 하지만 결혼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던가 봐요. 저희 외가는 서울에 있었지만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엄마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상고에 진학해 취업한 것도 가정 형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친가에서는 반대가 심했다더라고요. 특히 친할머니가요. 꼭 대학 나온 며느리를 바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이 어느 정도 사는 집이길 바랐던 모양이에요. 이런 바람과 달리 저희 외가는 서울에서도 가난한 축에 속했어요. 거기다 엄마가 번 돈의 대부분은 외가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실정이었어요. 그러니 엄마가 시집을 가고 나면 외가에는 큰 타격이 생길 정도였죠. 그렇다고 딸의 결혼을 막아가면서 친정을 위해 희생하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이래저래 엄마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할머니께선 혼수며 예단으로 저희 엄마를 괴롭히셨어요. 못해도 장이란 그릇장은 자개장으로 해오라는 둥 시댁 식구들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답례 입으리며 옷을 해드리라는 둥 며느리 사정은 생각 않고 오로지 집안 사람들 앞에서 본인 자존심 세울 생각만 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엄마는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고 아빠가 대신 나서서 할머니와 단판을 지은 끝에 혼수와 예단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상황이 이러니 할머니가 심기가 좋을 리가 없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지 남편한테 쪼르륵 달려가 일러 바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니? 내가 살다 너같이 못 배워먹은 애는 처음 본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 여우같이 내 아들 꼬셔서 시애미 망신 주고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안 그래도 저희 엄마한테 감정이 안 좋던 할머니는 이번 일로 속으로 칼을 가셨어요. 하나만 걸리면 그걸로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요.
그리고는 끝내 치졸한 방법을 쓰셨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졸업한 학교에 다녀오셨어요? 그래,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니? 네가 하도 공부 잘했다고 하길래 그 말이 맞긴 한 건지 확인차 가봤자. 자식은 엄마 머리 담는다고 안 하든? 그러니 며느리가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왜? 이번에도 우리 상훈이한테 쭈루룩 달려가 일러 바칠 거니? 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기어이 성적표까지 확인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를 아끼셨던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연락을 해주셔서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짓을 벌이고도 당당하기만 했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성적표를 떼어본다면 물상식한 시어머니로 인터넷 기사에도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들의 만행이 정말 도를 지나치던 시절이었던 탓에 저희 할머니의 이런 행동은 좀 유별날 시어머니 정도로만 치부될 뿐이었죠.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저희 엄마를 못마땅히 했던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랑 사귀기도 전부터 이미 할머니는 아빠의 결혼 상대를 점 찍어 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생각해 두었던 며느리감은 본가 근처에 있는 국민학교 선생으로 아빠와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여자였어요. 직업 자체가 당시 시부모가 원하는 최고의 며느리 직업이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분이 교육자 집안 딸이라는 거였어요. 저희 본가는 돈 있는 지방 유지였지만 남들 앞에 내세울 집안 배경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집안 배경을 끌어다 일종의 신분 세탁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물론 그런 할머니의 계획은 아빠의 고집으로 수포로 돌아갔지만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인사를 간 그날부터 결혼식을 올린 이유까지도 사사건건 비교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서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할머니의 그런 행동이 엄마를 많이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고 자신을 몰아내고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을 드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엄마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을 올리고 1년 반쯤 뒤 할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며느리감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제 할머니는 교사 며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셨어요. 며느리를 바꾸겠다는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엄마를 온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저희 엄마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것도 저희 엄마의 아킬레스건인 친정을 들춰가면서 말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네가 이런 고급 요리를 먹어봤어야 맛을 알지. 간은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넌 가서 설거지나 해라. 이래서 며느리도 있는 집에서 들여야 하는 건데 쥐뿔도 없는 집에서 자랐으니 뭘 제대로 먹어보길 했나. 물건 보는 안목이 있길 하나. 하여간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지. 면전에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그런 거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자라는 동안 이런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친할머니를 싫어할 수밖에요. 물론 저희 할머니도 저희 자매한테 애정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아들 선호 사상이 팽배한 분이었거든요. 남들 다 낳은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리 힘든 거냐? 남의 집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도리는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남의 집 대를 끌어놓을 게 아니라면 딴 생각 말고 아들 낳을 생각부터 해. 그런데 참 웃기죠. 그렇게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저희 엄마를 괴롭히던 할머니가 정작 당신은 아내의 도리를 내팽개 치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반년 뒤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할머니는 이듬해 첫 제사 때부터 할아버지 제사를 저희 엄마한테 떠넘기셨어요. 앞으로 네 시아버지 제사는 네 집에서 지내도록 해라. 장남이랑 결혼했을 때 그 정도 각오는 했을 거 아니니? 하지만 어머님, 저는 아직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는걸요. 누구는 뭐 뱃속에서부터 배우고 나온다니? 다들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그럼
며느리 두고 나이 든 시애미가 남편 제사까지 지내야겠니? 맏며느리가 뭐니? 이 집의 대소사는 알아서 해야 하는 자리가 맏며느리 자리야. 대도 못 이은 주제에 뭘 잘났다고 편히 살 생각만 하고 있어? 잔말 말고 정성껏 제사 지낼 생각이나 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사라고는 지내본 적도 없고 구경도 해본 적 없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시아버지 제사를 떠안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제사니까 조금 일찍 시작한다 생각하자고 엄마를 설득했어요. 제수씨도 있고 해수기도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지내면 수월할 거야. 어차피 물려받을 제사 조금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형제가 사남매나 되는데 어디 일할 사람 없겠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막상 제사를 지내다 보니 모든 게 엄마 몫으로 떠넘겨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작은엄마는 일을 핑계로 제사상을 다 차려놓으면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정도였고, 둘째 작은엄마는 종교상의 이유로 아예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고모는 자신은 출가 외인이라서 친정 제사에 갈 이유가 없다고 했고, 작은아빠들도 초반에만 몇 번 제사에 참여했을 뿐 이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의 제사 날짜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니 말 다 했죠 뭐. 그럼 할머니는 어땠냐고요? 네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날 좀 힘들게 했니? 툭 하면 여자 문제로 사람 속을 썩이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퍼마시다가 결국엔 그리 가버린 거 아니니? 난 아주 그놈의 영감탱이라면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죽은 영감 제사까지 챙겨야겠니? 나 싫다. 그냥 니들끼리 해라. 온 가족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할아버지 제사는 저희 집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작된 제사를 40년이나 지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제사를 시작했을 때 엄마는 제사상에 올려야 할 종류와 올려서는 안 되는 종류를 책으로 배우고 그 맛을 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엄마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할아버지 자식인 작은아빠들과 고모는 제사에 관심도 없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고모랑 작은아빠들이 제사에 참석했던 건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매번 제사는 며느리 몫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댔어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저희 자매한테까지 이어졌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하필 할아버지 제사와 저희 과 MT가 겹친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가는 MT라서 부모님께 부탁해 제사를 빠지고 MT를 가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들은 작은아빠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혜림이 너 제정신이야? 제사 빠지고 MT 간다며. 넌 짜시가 명색이 손녀딸이 돼서는 할아버지 재산 빠지고 어딜 간다고 그래? 애가 아주 정신이 나갔어. 자만 말고 엄마랑 같이 집에서 제사 음식이나 만들어. 대학생 되더니 아주 정신이 나갔어 이게. 작은아빠는 마치 제가 제 본분을 다하지 않고 노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처럼 몰아세웠어요. 솔직히 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명절이며 제사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저랑 언니는 고3 때도 제사상에 올라갈 전을 부치고 있었다고요. 자기들은 명절에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제삿날에도 아랑곳 않고 자기들 스케줄대로 지내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매가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받으며 할아버지 제사를 챙길 때 작은아빠네 딸은 단 한 번도 제사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딸은 그렇게 끔찍이 챙기고 애지중지하면서 저희 자매한테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떠넘긴다니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엄마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참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못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받아쳤어요. 작은아빠, 그럼 수진이는요? 수진이도 할아버지 손녀잖아요. 그런데 왜 저랑 저희 언니한테만 손녀의 책임을 지우고 작은아빠 딸 수진이는 열애시키세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자기 부모 제사는 자식들이 지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고모랑 작은아빠, 둘째 작은아빠는 제사에 안 오세요? 그래놓고
조카인 제가 딱 한 번 제사에 불참하는 걸 두고 뭐라고 하실 자격이 있나고요.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던 저는 그날 솔직한 제 심정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자식 교육 제대로 안 시켰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할머니뿐인가요? 둘째 작은 아빠랑 고모까지 전화해서는 난리를 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요, 이런 상황을 진작에 저희 아빠가 정리했어야 한다고 봐요. 모든 걸 엄마한테 떠넘기고 뒤에서 사람 좋은 척만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아빠가 제대로 집안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고 저희 자매까지 먹지 않아도 될 욕까지 먹고 산 거잖아요. 아빠는 왜 이럴 때 가만히 있어? 엄마랑 우리 힘든 거 안 보여? 아빠가 나서서 제대로 정리를 해야지. 아빠는 우리 집 가장이잖아. 할아버지 제사인데 누가 일하면 어떠니? 그리고 제사 열심히 지내면 저승에서 할아버지가 니들 앞길도 열어주실 텐데 뭐가 억울해서 그래. 자기 복은 자기가 하는 만큼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한다고 생각 말고 내 복 짓는다 생각하고 해. 말이 좋아서 자기 복 짓는 거지. 그저 집안에 분란이 있는 게 싫어서 그런 거란 걸 제가 모를까 봐요. 이렇게 답답한 아빠 때문에 엄마와 저희 자매는 정말 힘들게 살아야만 했어요. 오죽하면 언니랑 저는 어릴 때부터 절대 장남하고는 결혼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겠어요.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절대로 담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집안 문제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아빠였지만 그래도 그 외에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특히 엄마한테는 정말 잘하셨거든요. 외가에도 세상 어느 사위들보다 잘 하셨고요. 그런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자 온 가족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분명 전날 밤까지도 네 식구가 소파에 앉아 웃고 떠들며 TV를 봤더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빠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시지 뭐예요.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어요. 밤사이 안녕이라는 말처럼 아빠는 그렇게 연기처럼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에 우리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아빠 외벌이로 살아가던 집이라서 당장 생계에 타격이 컸어요. 그동안 살림하랴 저희 자매 키우랴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됐던 엄마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그 나이에 경력 단절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사무실에 앉아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대개는 몸을 움직여 하는 일들 뿐이었죠. 저희 엄마도 인력사무소에 등록해서 처음 가게 된 직장이 도시락 공장이었어요. 소규모 도시락집이 아니라 기업이나 관공서에 대량으로 납품을 하는 곳이어서 노동의 강도도 세고 일당도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경쟁이 꽤 치열한 곳이었죠. 저희 엄마도 전임자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임시로 열흘 정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후에 엄마가 들어간 곳은 동네 마트 내 채소 코너였어요. 새벽에 들어오는 채소를 소분하고 가격표를 붙이고 시든 상품들을 정리해서 세일 상품을 만드는 등의 일을 하셨어요. 일은 그득 힘들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파트 업무까지 해야 하고 가게 매출이 줄어들면 눈치가 엄청 보이는 곳이었죠.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살이처럼 품팔이를 하던 엄마는 반년이 다 돼서야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셨어요. 을지로에 있는 평범한 밥집이었는데 주변에 회사가 많아서 점심시간 때 매출이 꽤 높은 편이라고 했어요. 가게 규모도 작고 사장님과 주방 이모님 그리고 홀 서빙을 하는 저희 엄마까지 총 3명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가게 규모만 보고 바쁘면 얼마나 바쁠까 생각했던 엄마는 첫날 일을 해보고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대요. 별거 아닌 백반집인데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합석은 기본이고 따로 주문을 받을 것도 없이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 명수에 따라 밥상이 나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점심시간 피크타임에 정신없이 장사를 하면 하루 매출의 80~90%가 나오는 집이라서 점심 장사 이후에는 여유가 있다는 장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이 직장을 마음에 들어했던 건 바로
함께 일하는 사장님과 주방 이모님이셨어요. 본의 아니게 저희 엄마를 포함해 세 분 모두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는데 그래서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의 사정도 잘 이해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저희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사였어요. 마침 그해 저희 할아버지 제사가 수요일이어서 엄마가 그날은 반타임만 일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점심 장사 마치고 집에 와 제사 준비를 할 생각으로요. 그랬더니 사장님과 주방 이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아니 남편도 죽고 없는데 그 집 시아버지 제사를 지낸다고? 시어머니랑 시동생들도 안 온다며. 그래도 어쩌겠어요. 수십 년을 지내던 제사인데 남편 떠났다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효부 났네 효부 났어. 그럼 시누이랑 동서들도 와서 일 좀 거들라고 그래.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뼈야? 점심장사하고 가서 무슨 힘으로 제사 음식을 준비해? 난 아주 점심장사만 끝내면 진이 다 빠지는데. 불러서 올 사람들 같았으면 왜 제가 지금껏 딸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왔겠어요? 안 와요. 처음엔 저도 그게 야속해서 남편 때문에 억지로 제사를 지냈던 건데 그렇게 수십 년 지내다 보니 이젠 그저 우리 애들 잘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지내게 됐지 뭐예요. 사장님과 주방 이모님은 이런 저희 엄마를 두고 답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자기네 시댁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공들일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참. 남의 시집 흉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런 인간들은 절대 안 변해. 엄한 남의 집 딸 부려서 지네 집 제사 챙기려는 인간들이 다른 거라고 제대로 된 인간들이겠어? 에휴, 나중에 마음이나 안 다칠까 걱정이네. 그때만 해도 엄마는 몰랐을 거예요. 그날 주방 이모님의 말씀이 엄마의 미래가 될 거라는 거 말이죠.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수년간 엄마는 할아버지께 제사를 열심히 모셨어요. 더불어 아빠 제사도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연락도 없는 친가 식구들이 할아버지 제사가 다가오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 너 혹시 네 남편 같다고 시아버지 제사 거르는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된다. 네 남편이 떠났어도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인 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니 네가 맡은 바 본분을 지키고 살았으면 한다.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니 그러려니 한다 쳐요. 그런데 작은아빠들이랑 고모도 똑같더라고요.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으면서 뜬금없이 전화해서는 제사 잘 모셔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제사 공들여 지내는 거 맞지? 조상 제사 지내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잖아. 그러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올케가 제사만큼은 제대로 지내야 하는 거야. 참, 자기들은 귀찮아서 거들떠도 안 보는 자기 아빠 제사를 어찌나 끔찍하게 저희 엄마 손으로 챙기려 드는지 정말 양심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꼭 그 사람들의 닭달 때문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언니가 시집을 가고 2년 뒤 제가 시집을 간 후에도 제사를 놓지 않으셨어요. 엄마 혼자 제사를 지내시는 게 걱정돼서 저랑 언니는 결혼 후에도 매번 친정에 찾아가 할아버지와 아빠 제사를 지냈어요. 다행히 형부도 그렇고 제 남편도 매번 제사에 참석해 주어서 오히려 전보다 덜 외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 봄, 문제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나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왜?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사촌 동생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러는 거예요. 두나네 좀 그렇다. 아무리 큰아빠가 돌아가셨어도 그렇지 할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면 어떡해. 내일이 발인인데 사람들이 이러면 어쩌냐? 누나들이랑 큰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우린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단 말이야. 장례식장은 어딘데? 사촌 동생 전화를 받고 엄마랑 언니한테 연락해서 부랴부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작은아빠들 내외 마고모가 저희 가족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놀라지 뭐예요. 대뜸 한다는 말도 이거였어요. 아니, 형수님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도대체 누가 말한 거야? 누나가 전화했어?
아님 형이야? 마치 우리 가족이 오면 안 되는 곳에 온 것처럼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게 전화를 해줬던 사촌동생은 지 아빠가 난리를 치는 걸 보고는 제게 아무 말 말아달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도련님, 우리가 못 올 때 왔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보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저희한테도 진작 전화를 해줬어야죠. 어떻게 장례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알게 해요? 그러자 작은아빠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아니, 형도 간마당에 우리가 왜 형수한테 우리 돌아가신 엄마 소식을 전합니까? 그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아니 도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이 떠났으면 우리는 이 집 식구 아니란 소리예요? 아, 당연한 걸 뭘 물어요? 그러자 엄마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아버님 재산을 왜 나한테 맡깁니까? 해마다 전화해서 재산 멈추지 말고 지내란 소린 왜 하냐고요? 그동안 잠 잡고 있어주니까 제가 아주 호구로 보입니까? 자기들 필요할 때 실컷 뿌려먹으면서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남보다 못하게 구는 거냐고요. 왜? 내가 유산이라도 떼어달라 그럴까봐 어머님 돌아가신 거 쉬쉬한 거예요? 그때까지 빈정대는 모습으로 우리 가족을 보고 있던 작은 아빠들과 고모는 엄마의 그 말에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표정을 보니 내 말이 맞는 모양이네. 내가 그동안 말 않고 사니까 바보 멍청이로 알았던 모양인데 이보세요. 나도 세상 물정 다 알고 유산 분배에 대한 법도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비록 우리 그이가 세상은 떠났어도 어머님 유산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쯤은 나도 다 안다고요. 솔직히 엄마가 그 말을 할 때까지도 언니랑 저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창백하게 변하는 작은 아빠 내외와 고모 내외를 보니 엄마 말이 맞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아니 올케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남편 죽으면 시댁이랑은 연이 끊어지는 건데 어떻게 시어머니 우산을 받겠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영정 앞에 인사하고들 돌아가. 고모는 애써 침착한 척 연기를 하며 저희 엄마를 달래서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잔뜩 힘이 들어간 엄마는 고모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유산 상속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길 건너 변호사 사무실에라도 가서 물어보세요.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가 남편을 대신해 유산 상속자의 자격을 갖는다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머님 돌아가신 거 숨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 유산에 대해 별 마음이 없었는데 당신들 하는 꼴을 보니 안 되겠네요. 내 남편 몫의 유산 한 푼도 빼먹지 않고 다 받아내야겠어요. 아니, 형수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걸 받아요? 무슨 자격? 어머님이 남긴 유산 그거 다 아버님이 남기신 거 아닌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40년 동안 그 제사 누가 지냈는데 도련님이 지냈어? 아니면 딸이 지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린 내 딸을 데리고 40년 내내 지내왔다고. 자격을 논한다면 지 부모 제사도 나 몰라라는 니들보다는 내가 더 자격이 있지.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해야 할 도리는 안 하고 돈만 챙기려는 니들은 솔직히 아버님 유산 받을 자격도 없다고. 아무튼 난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내 몫의 유산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들 알아요. 얘들아, 가자. 엄마는 평생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큰 소리를 땅땅 치시고는 개선장군처럼 저희 자매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정말 엄마 말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몫의 유산을 온전히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할아버지 제사 때 엄마가 제사상에 술을 올리며 그러셨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주신 유산 잘 받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아버님 제사상 차려들었으니 이 돈 받을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버님, 이제 저 아버님 제사 그만두려고요. 아버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더는 제 딸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님한테 우리 그이랑 나머지 자식들이 중요한 것처럼 저한테도 우리 두 딸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해요. 겨우 젓가락질하던 무렵부터 시아버지 제사상 차리느라 바쁘니 엄마 돕겠다고 옆에서 전부 치고 채소 다듬고 했던 내 딸들.
이제 더는 일 안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 아버님 이해 좀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제사상 잘 드시고 평안하게 잠드시길 바래요. 그렇게 엄마는 40년간의 시아버지 제사를 끝냈어요. 긴 시간 며느리의 의무를 다하고 이제야 자유가 된 엄마를 보니 대단하기도 안됐기도 했어요. 나라면 이런 대접을 받으며 그 긴 세월을 남의 집 제사는 안 지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바보같이 지금껏 제사를 지낸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러시네요. 네 아빠 때문이지 뭐. 내가 니네 할아버지랑 뭔 정이 있겠니? 결혼도 반대했던 분인데. 그래도 네 아빠가 내 친정아빠 제사 때마다 자기 부모 제사 모시듯 정성을 다해 모시지 않았니?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나도 네 아빠한테 보답을 한 거지 뭐. 그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 덕에 5억이 넘는 유산을 받았으니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해. 1년에 한 번 제사상 차리고 40년간 5억 벌었으면 많이 번 거잖니? 엄마가 그래도 그 힘든 세월을 이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시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엄마, 근데 유산 분배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도 언니도 몰랐던 건데 말이야. 그러자 엄마가 피식 웃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실은 가게에서 점심 장사 끝내고 멸치 똥 따면서 듣는 방송이 있거든. 우리 가게 사장이 자주 듣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 이런저런 사연이 나오는 거야. 그걸 들으면서 셋이서 울고 웃고 화도 내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만은 않더라고. 그런데 하루는 나랑 상황이 비슷한 여자 사연이 나오더라고.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댁에서 재혼시키려고 그 난리를 치더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시부모 유산 안 주려고 그런 거였다더라. 그때 그 사연 듣고 알았어.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배우자가 유산 상속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걸. 우리 가게 사장이 나 유산 상속 받은 걸 듣고 자기한테 한턱 쏘라고 그러더라. 그 사연 자기 덕분에 들은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내가 한우로 쏘기로 했지 뭐. 그때 엄마가 사연을 들었던 채널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사연도 보내게 되었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도움을 받게 될 분이 생길지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구독 버튼 꾹 누르고 갑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밝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